여기 사람들은 말이야, 마녀들끼리 싸움을 붙여. 강상류 쪽에 이런 일 하는 남자가 하나 있어. 내가 자네라면 그 일을 고용하겠어. 그는 불구덩이에서 빨갛게 달아오른 숯을 꺼내 피라미드들을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불에 타들어가는 동안 까마귀 언덕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물그릇을 냅다 휘둘러서 안에 든 물을 전부 방 안에 뿌려버렸다. 뿌려진 물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 방 안에 어떤 것도 물에 젖지 않았다. 헨리커 부부가 미국 서부에서 지낼 때의 일이다. 낮 동안 조아는 집안일을 도와줄 원주민 소녀와 단둘이 지냈다. 니타는 정리한다는 핑계로 조안의 물건들을 만지작거리곤 했다. 조아는 니타가 그러는 모습을 보다가 처음으로 그녀의 손목에서 독특한 모양의 흉터를 발견했다. 손목 근처에 두 줄의 파란색 문신이 있었는데 뒤쪽에서 기이한 형태로 얽혀 있었다. 어떻게 다친 건지 물어보았지만 니타의 영어로 그런 설명은 무리였다. 조아는 니타의 기분을 풀어줄 요량으로 한옥구슬 목걸이를 선물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니타는 이 선물을 거절했다. 대신 짐가방에서 작은 초상화를 잡아채듯 꺼내들었다. 그거 싫어. 니타가 말했다.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말고 이거. 이거 줘요.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초상화였다. 초상화는 반짝이는 장식으로 둘러싸인 타원형 틀에 들어있었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그녀는 움켜쥔 구릿빛 손가락들로부터 초상화를 낚아챘다. 아니, 이건 안 돼. 산호 목걸이는 가져도 되지만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초상화야. 소녀는 입을 삐죽거렸다. 당연하게도 그녀가 원하는 것은 초상화가 아니라 가짜 보석으로 장식된 타원형 액자였다. 며칠이 지났다. 자잘하게 거슬리는 불편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이었다. 하루는 조안이 아노트 부인의 농장을 방문했다가 돌아와 보니 집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가방들을 다 부숴서 헤집어 놓은 것이다. 그중 조안을 격분하게 만든 것은 액자에서 강제로 뜯어내느라 찢어진 어머니의 초상화였다. 반짝이는 타원형 장식은 전부 사라져버렸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조아는 무조건 범인을 잡아서 혼을 내줘야 한다고 소리쳤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다. 헨리커와 아노트는 곧 니타를 찾기 위해 말을 타고 산으로 떠났다. 니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노파는 녹이 어린 저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니타의 결백을 하늘에 걸고 맹세했다. 그렇지만 노파에게 진실 따위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아무렇게나 맹세를 짓거렸을 게 뻔했다. 노파는 손녀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다. 두 남자는 씨알도 안 먹히는 위협을 몇 마디 내뱉은 후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노트 부인이 조안과 함께 있었다. 당신 정말 그 늙은이랑 단판 지으러 갔다 온 거야? 아노트 부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 괴팍한 노인네랑은 마주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재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런 거야.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조안을 돌아보며 말했다.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사람들한테 니탄의 할머니는 마녀로 통해요. 조안과 두 남자는 재밌는 얘기라며 웃었다. 그런 애를 보내서 너무 미안해요. 아노트 부인이 말을 이었다. 걔 말고는 우리 목장지기의 아내인 연로한 머시클루 여사밖에 없어요. 내일 댁으로 보낼게요. 섬세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음 날 머시클루 여사와 바쁜 아침을 보낸 조아는 진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푹신한 거실 의자에 몸을 던졌다. 전신에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있는데 뒤쪽에서 톡톡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일어나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노트 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곧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조아는 소리가 들리는 쪽 창을 재빨리 돌아봤다. 그때 뭔가 보였다. 그림자뿐이긴 했지만 그것은 분명 손의 형상이었다.
그림자는 위에서 아래로 드리워져 있었다. 당연하게도 이 집은 단층 건물이다. 그러니 실제 손이 맞다면 손의 주인은 아마도 지붕 끝에 거꾸로 매달려 있을 것이었다. 니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조아는 밖으로 달려나가 위를 살폈다. 하지만 지붕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소리가 났던 창에 손자국이 남아있는 것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손가락을 쫙 펼친 모양의 자국이었다. 뭔가 끈적끈적한 것이 묻어 있었고 희미한 핏자국도 눈에 띄었다. 지붕에 거꾸로 매달려서 창을 두드렸나 보군. 아주 대담한 짓이야. 아마도 니타 짓이겠지. 또 올 만큼 겁대가리를 상실했다면 조만간 잡을 수 있겠어. 남편이 말했다. 그날 밤에는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두 사람은 침실창에 남은 손자국을 발견했다. 아주 작정하고 약을 살살 올리는군. 남편이 말했다. 마녀의 저주임내 하면서 이딴 짓을 하면 우리가 겁을 집어먹을 줄 아는 모양이지? 무슨 수작인지 싹 밝혀낼 테니까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자고. 아노트한테도 아무 얘기 안 할 테니까 당신도 아노트 부인한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이후로 일어난 일들은 무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날 오후 조안이 스토브 위에서 냄비를 휘젓고 있을 때 머시클루가 뛰어들어왔다. 헤니커 부인, 이리 좀 나와보세요. 누가 자꾸 돌을 던져요. 벌써 30분째예요. 그녀는 분노에 차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크고 작은 돌들이 마당에 흩어져 있었다. 머시클루는 자신이 서 있던 곳과 돌이 날아온 방향을 가리켰다. 그러고 있는데 돌 하나가 물통에 탁 하고 떨어졌다. 다음번에 떨어진 돌은 조안의 어깨에 멍자국을 만들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아주 못돼 먹은 작자군요. 누구 짓인지 반드시 밝혀내겠어요. 조안은 놀라기보다는 분노했다. 그러나 수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또 한 번 마당으로 돌이 날아들었다. 부엌으로 갑시다. 조안이 말했다. 거기라면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문과 벽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그들은 안전하지 않았다. 돌은 계속해서 날아들어 거실 바닥에 떨어졌다. 머시클루는 벽에 걸린 숄과 모자를 집어들었다. 이렇게 떠나서 죄송하지만요. 이런 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네요. 집이 저주에 걸린 건 모두 그 노파 때문이에요. 노파라는 게 대체 누군가요? 그리고 저주는 또 무슨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건 별로 똑똑한 짓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기서 일했던 그 여자애, 그러니까 그때 잡으러 갔던 그 애의 할머니예요. 그 노파가 사람들한테 저주를 내린다는 걸 다들 알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내린 저주를 풀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집에서 평화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어요. 머지않아 돌이 날아든다는 얘기가 마을에 퍼졌다.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저주받은 곳에 발을 들이길 꺼리게 되었다. 심지어는 소문을 들었을 리 없는 동물들마저도 겁을 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노트가 이곳에 방문했을 때였다. 그를 따라온 개가 집 현관 보이는 즈음 와서는 갑자기 주춤거리더니 꼬리를 감춘 채 집으로 달아났다. 아노트가 땔감을 가져다 줄 때도 그랬다. 그가 모는 말이 앞서와 비슷한 지점에서부터 겁을 먹고 그 자리에 멈춰 서 버렸다. 채찍질을 하고 달래도 봤지만 도무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작은 돌들이 여기저기서 날아오기도 했다. 남편의 컵에 떨어진 자갈은 컵을 박살냈고 그 바람에 커피가 다 쏟아졌다. 밤중에도 평화는 없었다. 부엌에 있던 물건들이 날아와서 침대에 떨어졌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들이 덮은 이불을 잡아 끌었고 손은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렸다. 헤니커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아노트를 찾았다. 아노트는 그제야 이 부부의 사정을 모두 전해 들었다. 자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정말이지 악의적이야. 나라면 어쩌겠냐고? 아노트가 말했다. 글쎄, 이 지역 원주민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을까? 여기 사람들은 말이야. 마녀들끼리 싸움을 붙여. 강상류 쪽에 이런 일 하는 남자가 하나 있어. 내가 자네라면 그 일을 고용하겠어. 좀 비싸기는 할 거야.
이따위 수작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돈 몇 푼이 대수겠나? 헨리커가 말했다. 얼마가 들든 무슨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든 다 상관없어. 자네 말처럼 우스꽝스러운 꼴을 좀 참아야 할 거야. 아노트가 말했다. 그래, 내일 새벽에 머시클로를 보내서 까마귀 언덕이란 사람을 데려오도록 하지. 정오가 막 지났을 무렵 아노트가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그는 깡마르고 키가 꽤 큰 늙은 원주민이었다. 까마귀 언덕은 집 주변을 둘러보았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기도 했다. 그러는 중간중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주문을 외웠다. 마침내 그가 아노트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노트는 눈에 띄게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돈을 더 달래. 아노트가 헨리커에게 말을 전했다. 예상보다 상황이 더 나빠서 골치가 아프게 됐대. 대단히 악랄한 게 붙어 있다는데 상당히 질이 나쁘다는군. 헨리커는 지폐를 헤아려 친구에게 건넸다. 사기꾼 같지만 좀스럽게 굴 생각은 없어. 가서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전해줘. 까마귀 언덕은 테이블 위에 철판을 깔고 이상하게 생긴 금속 그릇을 꺼냈다. 그리고 조안에게 그릇에 샘물을 채워오라고 했다. 그런 뒤 검지손가락으로 물을 시계 방향으로 젓고 반대 손의 검지로도 똑같이 젓도록 지시했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몇 분 동안 그릇을 들여다봤다. 주술사는 말린 허브로 보이는 것을 철판의 네 귀퉁이에 작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았다. 그는 불구덩이에서 빨갛게 달아오른 숯을 꺼내 피라미드들을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불에 타들어가는 동안 까마귀 언덕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했다. 그는 꾸짖고 명령하며 위협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이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그는 몇 번이나 조금씩 방 안에 물을 흩뿌리기도 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물그릇을 냅다 휘둘러서 안에 든 물을 전부 방 안에 뿌려버렸다. 이런 게 주술이로구나 싶게 대단했는데 뿌려진 물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 방 안에 어떤 것도 물에 젖지 않았다. 그러다 구경하던 세 사람은 곧 경악하게 되는데 물을 뿌리자마자 뭔가가 툭 하고 철판에 떨어진 것이다. 그것은 여자의 손이었다. 모두들 얼이 빠졌다. 해결했소. 주술사가 아노트에게 말했다. 더 이상은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손을 하얀 천에 싸서 해가 질 무렵 가장 가까운 나무 아래 묻어야만 합니다. 부인은 잃어버린 물건들을 되찾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로 뭔가를 달라고 할 거예요. 그걸 돌려주는 편이 좋을 겁니다. 까마귀 언덕은 곧 아노트와 함께 떠났다. 조안과 그의 남편은 이 이상한 물건, 그러니까 떨어진 손과 덩그러니 남겨졌다. 조안은 그것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다. 그건 니타의 손이었다. 손목에 새겨진 두 줄의 파란색 문신을 조안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손은 니타의 팔에 있던 깊은 흉터를 따라 잘려 있었다.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합시다. 얼른 묻어서 눈앞에서 치워버려요. 부부는 그 흐물텅거리는 작은 손을 묻었다. 바람도 거의 불지 않는 저녁이었다. 잃어버렸던 평화로운 밤이 다시 찾아왔다. 창문을 두드리는 손도 지붕 위에서 들리는 발소리도 더 이상은 없었다. 머시클루는 다시 돌아와 일을 시작했다. 더는 돌을 맞을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술사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놀라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아노트의 말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어졌고 그의 개도 주인을 따라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동물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무언가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마녀의 그 기이한 수작들도 어느새 조금씩 잊혀갈 무렵이었다. 한동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폭우가 내렸다. 조아는 영국에서는 본 적도 없는 천둥과 번개를 목격했다. 천둥은 마치 언덕 위에서 대포를 연발로 난사하는 것처럼 들렸다. 뒤이어 들이붓는 듯한 폭우가 쏟아졌다. 이렇게 쏟아지는 와중에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는 게 들렸다. 두 마리의 노새와 마차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여자는 상태가 매우 좋지 못했는데 기절한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잘생긴 혼혈 청년으로 20살 정도 돼 보였다. 당신이 헨리커 씨죠?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내 동생이 손을 잃고 병이 났어요. 손을 돌려받으려고 왔습니다. 가져갔던 물건들도 돌려주려고 다 가져왔어요. 의자에 늘어져 있는 여자는 니타였다. 남자는 가져온 꾸러미를 탁자 위에 풀었다. 지저분하게 구겨진 조안의 물건들이 보였다. 타원형의 액자도 들어있었다. 그가 니타의 무릎에서 꾸러미를 들어 올렸을 때 망토가 흘러내렸고 그때 팔목 아래가 사라진 그녀의 오른팔이 드러났다. 잘린 부분을 리넨으로 감싸 놓았는데 붉게 물들어 있었다. 손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조안과 헨리커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모두 돌려드릴게요. 돌려드릴 테니 손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동생은 죽고 말 거예요. 헨리커는 일주일 전에 만든 그 작고 기괴한 무덤을 다시 팠다. 손은 처음 천에 쌀 때 모습 그대로였다. 부패의 흔적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니타는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니타의 오빠가 그들의 언어로 말하자 그녀가 절단된 오른팔을 내밀었다. 남자는 감긴 붕대를 풀었고 절단부가 드러났다. 그런 다음 건네받은 손을 잘린 부분에 가져다 댔다. 조아는 뼈끼리 맞부딪히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부목을 대고 천을 다시 감자 손가락이 움직였다. 이게 그 노파의 마지막 마술이었다.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기이한 일이기도 했다. 오빠는 니타를 부축해서 마차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이런 포구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금세 그들이 나타났던 언덕 방향으로 사라져 버렸다.